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 연예가 소식이 있는 날인데요. 이미 하늘의 별이 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스타 고 이주일 씨, 정진영 씨, 장진영 씨 이분들 얘기 준비가 돼 있고요. 또 오늘 문화가 있는 날이잖아요. 문화계 소식 영화계 중심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활동 중단 이후에 첫 방송을 행복한 아침에서 시작하는 개그우먼 김영희 씨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준마 개그의 달인입니다. 김영희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 개그우먼 김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삼시세끼 챙겨 먹으면서 네. 네,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잘 공백기를 뭐 유지하고 있었죠, 뭐. 네. 공백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네. 예, 공백기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었는가.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준마 개그의 달인이랬는데 네. 네. 그런 소개가 괜찮습니까? 저는 좋아요. 행복해요. 예. 뭔가 딱 그 호처럼 붙어있는 네. 느낌이라서 네. 뭐 내가 개그 캐릭터를 잘 소화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좀 웃기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뻐졌다 이런 얘기가 좀 더 두렵고 네 밥줄이 끊길 것 같고 아주 마음에 드는 네, 소개였어요. 제가 그 심정을 알아요. 어떻게? 왜냐하면 제가 그 신입사원으로 아나운서 처음 됐을 때 제 네. 별명이 이부장이었어요. 신입이었는데 예. 건널겁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렇게 쭉 오래 가더라고. 그러니까 부장이 되고 나서도 쭉 오래 가. 가장 쭉 동안이 오래 될 수 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김영희 씨도 그렇죠. 쭉 오래 갈 수 있는 개그. 맞아요. 정말 준마 개그의 달인인 게 그 당시에 실제 나이를 알고 굉장한 이슈가 됐었어요. 그랬나요? 그쵸? 그랬어요. 그 당시 나이가 혹시 그때가 아마 27, 8인 것 같아요. 제가 데뷔를 좀 늦게 해서. 네, 뭐 그래도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더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아는 방송 작가님은 굉장히 잘하는 아주머니가 섭외된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해서 네, 좀 약간 그때는 억울했죠. 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젊은 나이에 능청스럽게 네. 그런 준마 연기가 돼요. 아무래도 같이 사는 엄마 영향이 좀 컸고, 네, 그리고 엄마의 친구분들의 영향. 네. 한 번씩 오실 때마다 그 캐릭터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그게 다 제 아이템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게 재밌었어요? 아니면 젊은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재밌지 않았나? 재밌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어머니들이 편했고 그리고 약간 드라마 같은 것도 친구들은 멜로 쪽을 볼 때 저는 예. 사랑과 전쟁을 그게 지금 없어져서 제 개그 아이템이 끊겼는데 그거를 너무 어릴 때부터 재밌게 봐가지고 아니 왜 저 탤런트 김수미 씨가 네네. 젊었을 때 전원일기에서 할머니 역할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로 이제 그 계보를 개그계에서 김영희 씨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럴 것 같고 그 당시에 워낙 연기를 자연스럽게 해서 클럽 출입이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떴잖아요 그때 네. 당시. 그래서 친구들 만나러 고향을 자주 갔어요. 뭐 인지도 테스트도 할 겸 겸사겸사 고향에 가야 알 수 있으니까 갔는데 친구들이 이제 클럽을 가자. 이제 조금 대우가 다를 거 아니냐 해서 네네. 갔는데 연예인이 돼서 간 거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못 들어가게 하시고 저 맞은편 회관을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또 심지어 친구는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나와서 김영희 몰라요? 얘 유명한 애인데 얘 연예인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오늘만 들여보내드리겠다고. 그래서 되게 상처가 됐었고 또 친구들 약간 손목 잡힐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그 화장실 간 사이에 화장실이 주방 근처에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직원분이 이모 라면 하나 끓여달라고 저를 어깨를 잡고 네. 이게 다 정말 실합니다, 정말. 아, 네. 워낙 그랬던 적이 뭐 있죠. 연기가 훌륭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정말 2010년도가 데뷔하셨잖아요. 네. 근데 데뷔해에 신인상도 받았고요. 아이디어상 받았고 그 당시 동기들과 비교했을 때 최고의 활약으로 뭐 CFJ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막 되게 흑백 TV 시절이었나 싶을 정도로 가물가물한데 그때는 진짜 너무 바빴고 네. 너무 정신 없었고 그리고 저희 동기들이 대부분이 좀 많이 잘 됐었어요. 잘 됐죠. 어. 신보라 씨, 아, 동기들이? 송영길 씨, 김기리 씨 등등 그때 당시 저희 동기들이 약간 스타 기수. 아, 그래요? 였죠. 그래서 다 같이 좀 바빴던 것 같은데 제가 유독 좀 그 빨리 중에서도? 많이 바빴죠. 네. 단연. 네. 그러면 너무 데뷔하자마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면 네. 좀 이렇게 너무 우쭐하게 되지 않나? 아 그게 이제 네.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건 제가 승모근이 굉장히 올라와서 그렇고 신체적으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겉만해 보이는데 이게 그 어떤 시술로도 안 돼요. 근데 사실 그 같이 했던 선배님들이 너무 좋으셨고 네. 그런 조짐이 보일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눌러주셨어요. 특히 이제 박영진 씨가 그래서 제가 첫 코너 데뷔 코너 선배님을 너무 잘 만나서 오히려 저는 정말 단연코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때 유행어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쵸, 많았죠. 몇 가지만 살짝 오랜만에 들려주세요. 정말 흑백 TV 시절이라 버듬더듬해야 되는데 네. 데뷔했던 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맞아요. 막힌다 그죠? 그리고 또 그 끝사랑 때 어. 앙대요. 맞아요. 아, 이거 기억나네. 기억나요. 근데 이게 또 살이 빠지면서 이 목젖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처럼 그런 앙대오의 울림은 좀 없는데 가벼워졌는데 뭐 요 정도가 좀 약간 되게 유행이었죠. 네. 원래 애교 섞인 안 돼요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상당히 그 거칠죠. 네. 거친 앙대오고. 요거 예인 씨가 될까 모르겠어요. 아, 저는 그거 말고 안 실제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따라했던 뭐, 게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 안녕하세요. 유당당의 저는 김영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고향이 따라했어요. 어디세요? 서울이요. 대군주. 잘하시네. 요 얘기를 맞아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 안녕하십니까. 여당당의 김영입니다. 맞아. 이거였어요. 네. 아, 이런 부분들이 다 기억나는 거 보니까 흑백 시대 아니에요. 인기 굉장히 어. 많았어요. 칼라TV였어요. 바로 네. 얼마 전인 것 같아요. 기억하고 있죠. 예. 또 있지 않나 또? 또 몇 가지 더 있어요? 또 가물가물한데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니도 내가 아는 얘기를 해라 뭐 이 할머니 캐릭터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그 불량 엄마라고 해서 배우 했을 때 이것은 발연기입니다 뭐 이런 거 있었고 예. 맞아. 여러 가지 많이 아니, 했네요. 예.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건 발령기입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뭐 이상하게 저는 TV나 네. 뭐 이렇게 노래 음악을 듣거나 할 때도 약간 그런 되게 진지한 건데도 네, 저한테는 네. 약간 재밌게 다가올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또 아까도 말했다시피 주변 지인들 그리고 등산도 자주 가요. 그리고 미사리 쪽 카페도 자주 드나들어요. 이게 중년들의 집합소를 좀 가서 거기서 차도 마시면서 힐끗힐끗 구경을 하면서 아이템들을 가져오죠. 아니 그것도 있지만 사회상을 반영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뉴스도 많이 볼 것 같아. 맞아. 뉴스는 잘 안 봐. 글쎄요. 뉴스를 많이 보는 친구한테 얘기를 듣죠. 아, 얘기를 들어요? 예. 근데 이게 그냥 이 실력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방송사 시험을 무슨 쇼핑하듯이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약간 좀 여러 군데에서 네. 공채가 합격이 돼서 제가 처음이 OBS 경인방송 1기 개그맨을 뽑았을 네. 때 1기였고요. 네. 그리고 또 MBC 네. 18기 공채에 합격해서 네. 1년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KBS 네. 25기, 네, 25기 이렇게 해서 3사를 네, 이제 SBS만 보면 되죠. 그래서 아니 내년에 봐야죠. 근데 그럴 수가 있나? 이게 저희가 계약 기간 네.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합격은 했는데 방송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특히 OBS도 개그 프로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했는데 쉽게 만들어지지 않고 리포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격이 막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인위적이거나 뭐 리포터가 다 인위적이란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밝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매생이국을 한번 떠먹었는데 뱉어버렸어요. 네.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느낌이 이상해서 뱉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리포터도 못하게 되고 그걸 유독 잘하는 언니가 이제 독식을 했죠. 그래서 개그 프로가 아니면은 여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또 MBC 시험을 보고 MBC도 그때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꾸면서 인지도 있는 사람들을 많이 내고 신인들이 이제 뭐 객석에 앉아 있거나 뭐 방청객 역할을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야. 마지막으로 그냥 고향 간다는 생각을 하고 이거 아니면 KBS 시험을 보자. 해서 KBS가 됐고 어떻게 KBS에서는 잘 맞아서 감독님이 잘 봐주셨는지 아주 재미를 많이 들었어요. 야, 근데 대단하다. 그거 시험을 재능이죠. 어떤 분들은 막 뭐 한 5-6번씩 보고 막 이러는데 한 번 볼 때마다 다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도가 좀 텄어요. 그래서 시험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포인트가 있어요? 뭐 별다른 포인트는 없는데 일단 혼이 나가 있어야지 합격인 게 예를 들어서 떨어질 때는 오늘 떨어졌다를 알아요. 일단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높은 선배들이 음악도 틀어주고 이렇게 양 사이드에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보이는 순간 뭐야 오른쪽에 정범균 씨네? 최효중 씨네? 이렇게 보이는 순간 그날은 떨어지는 거고 그들이 보이지 않고 뭐 심사위원들도 안 보이고 제가 보이잖아요. 제 3자의 눈으로 하고 있는 제가 보여요.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합격이죠. 몰입했다는 거죠. 제가 소위 얘기해서 작두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야 되네. 그러면 3번 작두 탔네. 탔죠. 몇 번 더 타야 되는데 부족해요. 그때 봤던 거 하나 좀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때가 지금 기억이 비너스 회장을 봤었어요. 그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행복한 아침 안 보는 순간 제명이 됐어요. 뭐 요렇게 했던 그 동호회 아주머니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심사위원들 앞에서 봤는데 한 감독님이 너무 웃으셔서 이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님 나가세요. 그 심사위원을 나가라고. 회원님 너무 떠들고 맥을 끊으니까 나가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합격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오늘 안 보고 못 보면 뭐 안 볼 사이다. 그 순발력에 또 뽑혔군요. 감독님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제압했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대단해요. 이거 했는데 안 써? 잘? 프로그램이 없어? 나 딴 데 갈게. 간 거야. 여기 왔더니 뭐야? 내가 하려고 그랬더니 뭐 아는 사람만 써? 관둬. 나 갈래? 딴 데 가. 이 기백이. 그러니까요. 장군감이네. 자격증이 주어졌다면 저 진짜 많이 땄을 거예요. 그 증이 없어서 그런데. 야, 그래서 거기서 가자마자 두각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작년 말에 그쵸. 이게 이제 가정일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쵸. 근데 가정일인데 그 일이 막 불거지고 하면서 TV에서 안 보이더라고. 그쵸. 예? 저도 못 보겠더라고요. 그 이후에 쭉 TV에 안 나오다가 사실은 그 일 있은 다음에 지금 우리 행복한 아침에 토크쇼로 거의 처음 나오는 거예요. 방송을 그죠? 하는 거죠. 네. 아마도 행복한 저녁이었으면 못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이니까 뭔가 시작하기 좋은 느낌? 네.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 사실 작년 겨울이 저한테는 유독 추웠죠. 그리고 봄이 왔는데도 막 봄 같지 않은 느낌을 겪다가 사실 뭐 멘탈도 어느 정도 서고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가족 내 빚 문제? 그죠?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그죠? 맞아요. 그 얘기를 근데 기왕에 이제 그 사건이 있고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쵸. 예. 해야죠.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인터넷을 다시 확인해 봤더니 뭐 어머니 빚이다 이렇게 나온 데도 있고 아버지 빚이다 이렇게 나온 데도 있고. 이게 뭐 그래서 오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아버지의 아버지가 쓰신 돈이고 그걸 이제 어머니 친구를 통해 아버지께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되게 그때도 IMF 뭐 있대고 해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뭐 사업 자금으로 쓰인 건지 그 부도를 막기 위해 쓰인 네. 돈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롯이 아버지가 네. 쓰실 돈을 이제 어머니는 아. 예, 어머니는 또 신용도 좋고 친구도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그분뿐만 아니라 빌리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다 아버지께 드렸고 그게 결국 공중에 다 뿌려지면서 뭐 누구나 뭐 겪으셨겠지만 IMF 예. 시절에 그렇게 저희도 부도라는 걸 맞게 되고 네.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일이 작년 말에 터졌는데 빚은 IMF 때였다면 그쵸. 중, 1997년, 네, 8년 뭐 이럴 그때죠. 때란 말이에요. 네. 꽤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작년에 불거졌다는 거는 뭐예요? 김영희 씨가 유명해진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모르겠고 뭐 사실 유명해진 거는 그 이전이기도 하니까 네, 2010년이기도 하니까 뭐 그렇지만 사실 엄마도 이제 서울 상경하고 뭔가 저희 어머니도 방송을 했잖아요. 어머니 굉장히 네. 밝고 재밌으시죠? 그래서 네. 뭔가 굉장히 좀 계산적이지 못하고 네. 굉장히 그냥 감성적으로 사시는 네. 분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나머지 그 빌렸던 빚들을 서울에 오셔서 어머니는 다 갚고 계셨어요. 네. 방송 활동을 하면서. 저 역시 보태드리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 이번 사건에 있었던 그 상대방 측의 돈은 아버지가 책임지고 갚기로 하셨던 부분이었고. 네. 그래서 나머지는 굉장히 엄마가 갚으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저희가 뭐 그렇게 뭐 나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이제 제 불찰이기도 한 건 연락을 끊고 왕래도 없이 지내는 사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예. 그래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뭐 갚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살뜰히 살피지 못했던 거는 확실히 제 불찰인 것 같고 어디까지나 갚고 계신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봤더니 갚긴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법적인 금액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조그만 금액을 갚으셨고 그리고 법적으로는 끝이 나셨고 어머니는 이건 도의적으로 아니다 해서 친구분과 통화를 해서 원금을 죽기 직전까지 내가 갚아 나갈 것이라고 얘기도 했고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그렇게 좋게 마무리가 됐었죠. 꽤 큰 돈입니까? 한 뭐 6천 얼마인데 아버지가 뭐 700 얼마를 갚으셨으니까 뭐 5천 얼마가 남은 거겠죠. 그리고는 그렇게 서로 좋게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가 끝났고 네. 어머니는 그 친구의 돈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가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후에. 그게 한 10월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저도 맞게 된 거라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저도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제 스스로의 실수로 뭔가 겪어지는 질타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제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들을 해서 받는 것이다가 알겠지만 이거는 너무 저한테도 처음 경험이라 저는 그리고 제 SNS에 막 욕이 올라오고 해서 내 입장에선 사실이 아닌 거였다가 돼서 사실이 아니라고 댓글을 몇 개를 단 거예요. 네. 그게 또 거짓 해명이 됐더라고요. 글쎄. 네, 근데 어찌됐든 간 제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비투라는 단어는 사기? 혹은 이제 빌리고 도망을 다니거나 뭔가 뭐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 비투에 대한 정확한 단어에 대한 인지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다. 그리고 내용도 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제 입장에선 있고 해서 아니라고 했던 것들이 커졌고 그래서 아마 주변 지인들도 그러고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남기냐. 네. 가만히 있어라. 정말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한 것들에 대한 조언을 듣고 정말 가만히 있었죠. 네, 그랬더니 뭔가 이제 얘기들이 뭐 너무 자유롭게 그 내가 인터넷이나 원치 않은 방향으로 일파만파가 된 거죠? 일파만파가 되고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진흙탕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뛰어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더 오해가 생긴 부분도 있었겠고. 그쵸. 네. 한 6개월 갔나요? 6개월이죠. 그죠? 6개월 갔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그 6개월 동안에 너무 눈두덩이처럼 모든 것들이 불어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이제 아버지하고 꽤 오랫동안 한 20년 뭐 이렇게 그래요? 연락이 17년, 18년 정도. 근데 어디 인터뷰에 뭐 아버지가 네. 안 계시다. 네네. 돌아가셨다. 네. 뭐 이렇게 한 게 있어서 그쵸, 그쵸. 살아계신 아버지를 뭐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그것도 이제 제가, 저는 이제 가장 네. 그 IMF 이후로 집안에 손을 벌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뭐 대학교도 뭐 장학금을 어떻게 받아서 가고 그렇군요. 그리고 학회장을 하니까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학회장을 꼭 붙어야겠다 해서 또 했고 그리고 상경에서는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신용불량자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뭐 반지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굉장히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러다가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2010년 첫 데뷔하고 너무나 금전적으로 힘드니까 이게 나 혼자 이렇게 짊어져야 한다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도대체 아빠란 사람은 뭘 하는데 왜 100원 한 푼이 오지 않냐. 엄마가 이렇게 식당 일하면서 힘든데 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네, 찾지 어머니가 마. 없는 사람이야. 죽었어. 그래서 그래? 뭐 솔직히 뭐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건 개인 가정사니까 네. 뭐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네.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오케이. 열심히 살게. 내가 가장이구나. 진짜 가장이구나. 열심히 살았고 훗날 이건 제 지인들도 아는데 지인들과 같이 인천 뭐 차이나타운 쪽 네. 놀러 갔다가 개그우먼 동료들이랑 이렇게 잘 놀고 있는데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 번호로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다들 놀랬죠. 제 지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뭐냐. 이거 너무 당황스럽다. 그리고 받았더니 아버지가 맞았고 또 돈 얘기를 하셨고 제 입장에서는 엄마 말대로 그냥 없는 사람으로 지내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는 엄마한테도 뭐 왜 거짓말 하셨어요?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에 와서는 너무 이해되고 네. 네. 이해를 해요? 네, 아버지? 엄마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가 이해가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뭐 거짓말을 일부러 만든 거, 뭐 어떻게 뭐 그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를 뭐 그렇게 한 거 이것도 네. 하나도 아니고 아니고. 빌린 돈은 드려야죠. 네. 반드시 뭐 물론 쓴 사람이 갚아야 되는 게 맞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뭐 제가 갚는 게 맞는 것 같고 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오해를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뭐 일부러 만든 거짓말도 아니고 네. 네. 일 터주고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한 적이 있어요? 문자는 드렸어요. 일방적인 저의 감정을 쏟아내긴 했죠. 답은 없고 그리고 뭐 만나자는 말씀도 없으셨어요? 예, 없죠. 어디 지금- 계시는지도 지금도? 모르고 예. 지금도 그래요? 네. 아버지한테 할 얘기는 없어요? 혹시 방송 보고 뭐 있으셨어요? 크게 말씀드리고 싶지가 그래서? 예, 예. 않는. 그러면 그거는 해결이 된 거예요, 지금? 그 뒷부분은 해결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 금액적인 부분의 합의 때문에 조금 많이 늦어진 것도 있어요. 네, 네. 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좀 차이가 나서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합의를 했고 또 합의를 해주셔서 일부 상환을 또 했고 네. 그리고 나머지 또 상환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죠. 행복한 아침에서 입금 네, 또 열심히 네.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 어떻게 보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활동도 다 끊겼어요. 예. 그래서 아.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해야 또 뭔가를 채우겠는데 뭐 액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생각보다 제가 그 신인 때 네. 막 그냥 통장을 찍으면 들어왔던 돈들이었는데 네. 그 목표 금액을 생각하고 이제 활동이 끊긴 상태를 생각하니 되게 큰 돈이고 너무 까마득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일이 생긴 다음에 섭외 요청이 딱 끊겼어요?
없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제가 막 잠시 뭐 생각할 시간 갖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없어. 아예 이제 섭외 연락도 전화도 그럼 없고. 이제 야, 이 프로그램 이거 있는데 뭐 어떻게 할까? 뭐 할까? 김영희 나오면 김영희 요즘 문제 생겼잖아. 그런 수도 이렇게 된 있죠. 거죠. 네. 그래서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요런 일들은 이제 정리가 된 거니까. 그쵸. 요즘에도 인터넷 이렇게 보니까 조금 뭐가 있더라고요. 뭐 김영희 뭐 가족사 뭐 가족 문제 뭐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뭐 있어요. 그럼 그걸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방송 제작자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때 그거 봤던 오해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한테도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요건 좀 이제 정리가 됐다고 한마디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오늘 이게 행복한 아침에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막 제기를 할 겁니다. 뭐 혹은 방송을 너무 하고 싶어요. 해서 나온 건 정말 아니고요. 네, 그냥 소위 말해서 불러주셔서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뭐 사실 뭐 끊기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사실은 이 일을 겪고 하지 말아야겠다. 아예 방송이나 이쪽 일을. 연예인을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뭐 어떤 분이 또 나와서 얘기하셨잖아요. 좀 덜 유명하고 돈 많이 벌고 싶었다. 그냥 어떤 공인이 나와서 얘기한 적 있어요. 그게 이 일을 겪으니까 막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하지 말자.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는 돈을 벌자. 이거 안 하고 벌 수 있는 루트를 생각해보자. 그래서 또 이제 뭐 개그 쪽에 후배들이 어려운 애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하고도 야, 뭐 할래? 공연 만들래? 혹은 뭐 옷가게 할래? 뭐 사이트 만들어서 해볼래? 나 옷 좋아하니까 막 별별 의논들을 하고 막 어떻게 하면 이걸 안 할 수 있을까? 방송을 안 하고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생활은 어떻게 했어요? 일단 6개월 동안의 수익은 없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란 장르에 한창 꽂혀 있었어요. 너무 매력 있고 그리고 저는 일단은 웃음을 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목말라 있었잖아요. 근데 할 곳이 없으니 이 스탠드업 코미디를 통해서 하니까 약간 살아있는 것도 느끼겠고 돈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스탠드업 코미디 하는 친구들도 돈을 못 벌고 저도 돈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냥 좋아서 그 강남 펍? 그 맥주를 마시면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강남에. 거기서 1년 동안 갈고 닦으면서 이게 언젠간 이 장르가 터질 날이 있겠지 하면서 했고 어찌됐든 간 방송도 어떻게 보면 이 스탠드업 코미디 장르를 알리기 위해서 한 숟갈 더 떠보자는 생각으로 그때 다 잡은 것 같아요. 그때는 다 놓고 싶었고 사실상 스탠드업 코미디로만 돈이 됐다면 안 했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고 이건 김영희가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지도 모르고 나 때문에 얘들도 힘을 좀 받아야 되는데 똑같고 야 내가 무슨 방송이라도 하고 있으면 여기 카메라가 와서 또 너네도 좀 담아가고 좋을 텐데 내가 못났다 하면서 그래 나 이걸 위해서 한 숟갈 더 떠볼래라고 지금 마음을 다 잡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수익과는 멀고 어찌됐든 간에 제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계속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단독 콘서트를 또 잘 마쳤어요. 네. 지인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맞춰서 또 이제 그 영상을 편집해서 또 지방에 한번 돌려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장르로 웃음을 드리고 있었죠. 그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게 돈이 됐을 것 같지 않아요? 전혀 되지 않았죠. 네, 뭐 한 번 올라갈 때 3만 원? 네, 그 다 애들 분배 티켓 값에서 분배해서 3만 원 정도? 뭐 그 정도로 이제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생활은 좀 힘들었을 거고 그러면서 뭐 비난도 감수하고 뭐 생활도 힘들고 이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막 원망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랬을 것 같은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이미 연락을 안 했던 시점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 엄마한테 미안한데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는 그 상대방이 입으셨겠지만 물론 너무 죄송스럽지만 그냥
한 여자로 불쌍하기도 하다가 엄마가 어. 또 왜 그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빌려주고 막 그 또 원망도 되다가 그리고 또 뭔가 그 여러분들의 화를 또 되게 유발시켰던 그 10만 원의 입금 부분. 왜 10만 원이었냐? 나한테 얘기하지. 아. 네, 근데 엄마의 수익에서는 엄마는 지금도 제 돈을 함부로 못 쓰세요. 아. 네, 그래서 쟁겨놓고 하면 이제 주려고 막 사치, 막 명품, 막 이런 거 제가 사줘야 될까? 막 그냥 되게 그냥 러프하게 다니시는 분이라서 그랬던 분이라 그 본인의 라디오 수익에서 예,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는 우리 영희가 잘 되면 살살 이렇게 얘기해서 팍팍팍 목도 더 줄게. 예, 그때는 제가 또 뭐 잘 되고 있을 때도 아니었었고 아. 그냥 간간히 게스트 할 때니까 예전처럼 막 벌었다면 또 몰랐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혼자 그렇게 왜 그렇게 했냐 일을 왜 키웠냐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감정이 그러다가도 또 보면 안쓰럽고 그래서 이 한 공간에 있다는 거가 되게 괴로웠죠. 아. 예, 엄마를 원망도 했다가 왜냐면 원망할 부모가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망도 했다가 또 짠하다가 그리고 엄마도 저 뒷꼭지를 보시면 짠했다가 또 미안했다가 막 이 한 공간이라는 게 되게 좀 힘들었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 힘들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럴 때 힘들 때는. 뭐 능력이라도 되면 예. 나가서 살았겠지만 그것도 안 됐었고 하니까 그냥 저냥 되게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하고는 너무 사랑하는 사이면서도 막 그냥 막 화풀이 하는 네. 사이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또 보기에 또 안타까우니까 그쵸, 마음이 그쵸. 또 미어지고 네. 그 당시에 좀 도움이 됐던 친구나 지인도 있었을까요? 근데 진짜 너무 많은데 네. 사실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막 사람이 가려진다. 네. 떠나기도 안 돼. 하죠. 예. 네. 떠나기도 하고 예전에 너무 잘 지냈던 애가 뭐 갑자기 좀 변했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나쁘게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번 일을 겪어서 확실히 알았고 너무 많은 지인들이 도와주셨고 막 그 멘탈을 잡는데 제 스탠드업 코미디 내용에도 있지만 막 우스개로 잡아주는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현실적으로 잡아준 친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대해주는 메소드형 친구, 그다음에 명언형 친구 있죠. 명언 계속 얘기하는 거. 네 인생의 점일 뿐이야. 점 너무 크거든. 다시 태어나야 돼요. 레이저로 안 되거든. 막 이런 친구. 그리고 또 뭐 오열형 친구. 나보다 더 같이 우는 울어주고. 친구. 네. 뭐 도움이 안 되는 친구죠. 오열형들. 이렇게 뭐 유형으로 또 스탠드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배다혜라는 친구가 굉장히 차갑고 현실적으로 좀 아, 그랬어요? 정말 뭐 진짜 얼음물 끼얹듯이 잡아줬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왜냐면 이때는 이렇게 힘들 때는 감정적인 거는 더 딥해지거든요. 맞아요. 되게 그 친구도 고맙고 뭐 나머지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아 이게 제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예. 내가 월 일해서 받은 돈도 아니고 뭐 어떤 생일 특별한 날도 아닌데 받는 봉투에 있어서는 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김성령 언니도 제 그 강남 공연을 보러 와서 그렇게 지인분들이 뭐 회식해. 근데 회식이 그런 아닌 거야. 이 금액은 회식 금액이 아닌 거야. 제가 뭘 사 먹어야 이걸 다 쓰죠 할 정도로. 그래서 회식도 시켜주고 애들 나머지들을 이제 생활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 되게 하루 종일 울었던 것 같아요. 적응이 안 돼서. 그러니까 힘드니까 또 저 고마운 분들 진짜 나를 생각해 줬던 분들이 또 보이는군요. 이제 보여요. 본격적으로 방송 활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기왕에 이제 나와 주셨으니까 글쎄 마무리하면서 뭐 하고 싶은 얘기나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뭐 앞으로의 계획이야. 뭐 저희는 선택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선택을 받는 곳이 있다면 또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건강한 웃음을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뭐 받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계속 스탠드업 코미디란 장르로 또 다른 장르로 웃음을 열심히 드릴 거니까 또 웃고 싶으신 분들은 강남에 저를 찾으러 오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고마웠던 분들 생각하면서 갚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네. 빚도 갚아야 되지만 이 감사한 것도 갚아가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나와서 저 힘든 얘기 하는데 힘든 얘기 하는 과정에도 개그 본능이 살아 있어서 그 김희영이라는 여자는 천상 개그맨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우리한테 아주 즐거운 웃음, 건강한 웃음 네.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를 좀 앉아야 되는. 아니요, 그냥 얘기예요. 그냥 얘기.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눈앞에 글썽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 누운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방울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 밤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요. 이미 하늘의 별이 된 우리가 너무나 보고 싶어하는 스타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전설이 되었죠. 코미디계의 황제였던 고 이주일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7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이죠. 9월 1일은요. 우리에게 국화꽃 향기를 남기고 간 고 장진영 씨의 세상을 떠난 지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두 분 생전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먼저 이주일 씨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아마도 코미디의 황제라는 말은 이분을 위한 말인 것 같아요. 바로 코미디언, 전설의 코미디언 네. 이주일 씨 이야기인데요. 이주일 씨는 2002년 8월 27일 폐암 투병 끝에 만 62세라는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방금 장혜인 MC가 말해준 것처럼 사실 어제 27일은 고 이주일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7주기가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야, 벌써 17주기가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근데 그 모습이 생생한데 말이죠. 인기 정말 대단했고 말이죠, 그때. 네. 그러니까 1980년대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방송 출연 2회 만에 성공을 거둔 경우가 국내 연예계에서는 딱 이제 두 케이스가 있는데 바로 이제 80년대 이주일 씨, 그 다음에 또 이제 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이 방송 딱 2회, 3회 만에 네. 거의 블랙홀 인기를 얻었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러브콜을 보냈고 실제로 이제 이주일 씨는 정주일이라는 본명으로서 예. 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CF뿐만 아니라 아마 이재용 아나운서는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얼굴이 못생겨서 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40년 전 노래인데도 네. 불구하고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반까지도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정말 이 정도의 인기와 명성을 가진 연예인이 앞으로 또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까. 네. 지금으로 치면 유재석 씨 그리고 강호동 씨 인기를 합친 것 정도? 네. 그것도 모자랄 수도 네.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인기였었는데요. 정말 당시 인기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제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기였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이 정도 사회 규모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정도 사회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 대한민국 역사상 이주일 씨가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말을 할 정도인데요. 심지어는 네. 그 엄청난 가왕 조용필 씨조차도 당시 연예인으로 가졌었던 그 위상과 인기 그리고 하나의 사회 현상의 크기로 따지면 이주일 씨가 조금 더 앞섰다 이런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듣기만 해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고 이주일 씨는 당시 어떤 식의 개그를 좀 하셨을까요? 상당히 이제 시대상이 반영이 됐던 시절이었죠. 시대였고, 그 다음에 또 직접적으로 이제 이 패러디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녹여내야만 하는 네.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아무리 그냥 웃기는 데 목적이 있더라 하더라도 기승전결이 있었거든요. 웃음을 일으키는데. 하지만 이제 이주일 씨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정상적으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디로 갔는지 이야기가 모를 정도로였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먹방의 원조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유 많이
먹기. 네. 이게 생방송에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날계란을 또 많이 먹기.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인기를 얻으셨었는데 뭐 지금과 같은 경우엔 뭐라 그럴까요? 아무 말을 하면서 인기를 얻는 그런 스탠딩 이 개그의 원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상상 초월 연기를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의 호감을 사게 되는. 네. 그리고 당시에는요 텔레비전 시청률이 50 이상. 요즘에는 상상을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 6월에 저희가 하춘아 씨가 초대석에 나왔었는데 네네. 하춘아 씨가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이 사실도 이제 한참 후에 이제 알려진 내용이었었는데 이 하춘아 씨가 이제 1977년도에 당시의 지명이 이리였습니다. 근데 이 폭발 사고로 인해서 이리에 대한 느낌이 안 좋아서 이제 익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네. 도시 이름이 바뀔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이때 이제 그 화약을 실은 열차가 폭발을 하면서 네. 이 하춘아 씨가 공연을 준비 중이었던 상황이었는데 극장 천정이 무너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이주일 씨가 자신도 이제 후두부 이 손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춘아 씨를 업고 나와가지고 이 하춘아 씨를 그 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인연이 되다 보니까 당시 얘는 이제 콘서트나 이런 이름보다도 리사이틀이라는 그렇죠. 이름으로 불렸거든요. 그래서 하춘아 씨가 이제 리사이틀을 할 때마다 이 MC로서 이주일 씨를 발탁하게 되는 거가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행사를 맡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TV 출연도 하셨단 말이죠. 네, 굉장한 정말. 인기를 누렸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 어렵게 얻은 TV 출연의 기회였는데 이주일 씨의 땡땡땡땡땡 때문에 이 기회가 날아갈 뻔했습니다. 다섯 글자. 땡땡땡땡? 너무 재밌어서. 바로 못생긴 외모.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사실 이주일 씨가 처음 방송 출연을 했었을 때 거듭되는 생방송 중에 실수로 시청자들이 정말 불같이 항의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심지어는 외모 때문에 방송 부적격 판정까지 받고 이주일 씨에게 방송 제안을 했었던 PD도 심할서까지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생긴 단어가 우리는 요즘에 많이 쓰는 방송에서 쓰는 단어인데 비호감. 아무 이유 없이. 근데 그게 호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주일 씨는 1960년대 유랑극단 생활부터 시작해서 무명 생활이 길었는데 그 이유가 못생겨서. 네, 그게 너무 슬픈 이유예요. 네. 그런데 기회가 찾아와도 사실 이주일 씨가 번번이 놓치기 일쑤였다고 하거든요. 그러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기나긴 무명 생활을 지나왔는데 방송에서까지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니까 주변에서 좋게 봐주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이주일 씨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주일 씨의 이 방송에서 계속되는 황당한 실수들이 보는 이로 하여금 정말 전에 없던 뭔가 캐릭터다 이런 이야기가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김대호 기자가 말씀을 해주셨지만 2번 만의 방송 출연으로 시청자들이 점차 이 이주일 씨만의 독특한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사로 전화를 걸어서 아니 그 사람 도대체 누구냐 너무 재밌다 라면서 호평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기 덕분에 당시까지만 해도 정주일이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본명을 쓰고 있었던 이주일 씨가 이주일만에 떴다라는 이 의미로 이주일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외모를 개그로 승화를 해서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 유행어를 만들기도 했었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빵빵 터졌어요. 그 외에도 유행어 많았는데.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 정치적으로 조금 의미를 담았던 그 시절에 이제 유행어이기도 했었고 또 이제 콩나물 팍팍 묻혔냐. 서민적인 이제 그 유행어였었죠. 그리고 결국 이제 일주일 만에 퇴출을 당했지만 이주일 씨는 각종 이제 그 유행어를 만들어내면서 방송계를 장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탠딩 개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몸 개그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또 동료 이 코미디였던 이상해 씨와 함께 수지 큐라는 음악이 나오면서 추는 오리 엉덩이 춤. 이거 이제 그 학교에서 모든 그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따라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빰빠밤 이거 하면서 나왔어요. 맞아요. 다 따라했지 이거요. 그렇죠. 이주일 씨 정말 인기가 엄청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 상황도 있었다고 해요. 예를
예전에는 정말 콩나물 팍팍 묻혔냐가 생활에서 네. 나온 이야기인 게 반찬을 살 돈조차 없어서 콩나물을 직접 길러 먹은 네. 그 에피소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기만 한 유행어인 줄 알았는데 또 네. 그런 일이 있었네요. 네,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희극인의 애환,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눈물을 흘리지만 이 눈물을 밖으로 내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줘야만 하는 게 이제 정말 그 비애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주일 씨의 외아들이 네. 이 해외에서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합니다. 맞아. 그런데 장례식을 치른 지 3일 만에 무대에 올라서 또 올랐던 기억을 또 떠올리기도 하셨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주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면서 또 개선을 해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그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그 풍자를 네.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치적인 풍자 개그를 많이 하셨다 했는데 실제로 정치도 하셨다면서요? 네, 승승장구하던 이주일 씨, 1992년 14대 국회의원으로 선출이 되면서 잠깐 정치인 생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96년에 이주일 씨는 정치계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남긴 명언도 또 화제가 됐죠. 그렇죠. 아직까지 회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나보다 코미디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4년 동안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간다라고 하면서 정치계를 네. 떠났어요. 예. 하여간 그 정치를 하면서도 거기가 더 코미디 밭이었다. 이런 얘기도 남기고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또 돌이켜 보니까 더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고 이주일 씨였고요. 이번에는 네. 장진영 씨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장진영 씨도 뭐 많은 분들이 워낙에 기억에 남는 배우기 때문에. 네, 지금 봐도 정말 아름다운 장진영 씨의 이야기인데요. 국화꽃 향기만 남기고 하늘에 별이 된 배우 장진영 씨. 그 네. 장진영 씨는 2009년 9월 1일 위암 투병 끝에 3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벌써 10주기예요. 네, 야. 이번 주 일요일이죠. 벌써 10년이에요. 장진영 씨는 이제 1993년도 미스코리아 충남 진으로 이제 연예인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1997년도에 비로소 이제 그 드라마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내 안의 천사라는 작품이었는데 그때부터 인기를 얻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김희선 씨, 차승원 씨와 함께 출연했던 자기 모로 이제 그 영화에 데뷔해서 오버 더 레인보우, 사이렌, 국화꽃 향기, 싱글즈, 그리고 또 청년, 이로써 이제 그 대중의 사랑을 물씬 받았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화면 보시면 사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정말 그 모습들이 또 영화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네요. 네, 고 장진영 씨의 작품 몇 가지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먼저 영화 싱글즈예요. 저도 참 좋아했던 네. 작품인데 싱글즈 속 장진영 씨는 서른을 눈앞에 둔 디자이너 나난 역할이었어요. 사랑과 일 사이에서 정말 고민하는 연기를 했는데요. 아마도 장진영 씨가 출연했던 작품 중에 정말 밝고 쾌활한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때문에 이 헤어스타일, 저 단발 헤어스타일이 그때 너무 유행해서 네. 제 친구들도 맞아요. 정말 많이 하고 다녔었거든요. 이 작품으로 장진영 씨가 두 번째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고요. 네. 또 장진영 씨의 그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네네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장진영 씨가 여류 비행사이자 불의의 비행사고로 요절한 실존 인물 박경원 역할을 보냈습니다. 네. 캐릭터를 위해서 하루에 10시간이 넘는 비행 연습을 실제로 그렇군요. 하기도 했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저 청년 저도 봤습니다만은 저 영화의 두 주인공이 고인이 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청년과 같은 작품은 이제 그 김주혁 씨와 그다음에 또 장진영 씨가 가장 손끝에서 아픈 작품이라고 네. 생전에 기억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청년과 같은 경우에 무려 2년간 촬영을 했고 또 개봉도 1년 6개월 정도 늦춰지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두 사람에게 기억이 남는 작품인데, 이 두 사람이 이 작품뿐만 아니라 또 싱글즈에서도 또 호흡을 그 맞췄습니다. 예. 그래서 연인으로 이제 호흡을 그 출연을 했었는데, 김주혁 씨는 사실 이제 장진영 씨를 먼저 보내고 나서 결국은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됐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 김주혁 씨가 장례식장에서 펑펑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이 두 분, 이 하늘나라에 있는 두 사람이 함께 출연했던 작품들 잠깐 감상해 보시죠. 비가 오는 날에 넌 항상 널 그리워해. 언젠간 널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영상이. 네. 네.
이 노래는 네. 지금 들어도 너무 그쵸. 슬퍼요. 서쪽 하늘이죠. 그 두 분이 한 컷에 담긴 장면을 보니까 좀 그립네요. 멋있어요. 그렇죠. 너무 훌륭한 배우들인데 너무 그쵸. 고인이 된 두 사람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천상 배우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진영 씨를 떠올리면 손꼽히는 작품이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작품이 국화꽃 향기인데요. 네. 이 작품은 대학 독서 클럽에서 만난 후배와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시작하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장진영 씨가 민희재 역할을 했고 상대 역이 박해일 씨였는데요. 네. 정말 공교롭게도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장진영 씨가 연기한 민희재는 실제 장진영 씨와 닮은 부분이 많아서 팬들을 더욱 눈물 짓게 그리고 정말 가슴이 먹먹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장진영 씨 하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본인의 러브 스토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 남편 김영균 씨의 남편이라고 불려야 되는 네. 그 위치인데요. 바로 이제 장진영 씨보다 6살 연상의 사업가입니다. 또 이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봉호 의원의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역시 이제 그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네, 첫 만남은 어땠나요? 네, 김영균 씨가 톱스타 장진영 씨를 만나러 가는 길에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네. 그날 무려 45분이나 첫 만남에 늦어버린 거예요. 때문에 장진영 씨가 좀 많이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정말 간신히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장진영 씨가 김영균 씨를 보자마자 딱 한마디를 합니다. 미안하다고 안 하세요? 근데 김영균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장진영 씨가 웃으면서 죽을 죄까지는 아니고요. 라고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풀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장진영 씨가 평소에 누군가를 20분 이상 기다려본 네. 적이 없대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김영균 씨를 뭔가 배려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그냥 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연인이 인연이 되려면 이래요. 정말 네,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었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연예인들이 소개팅을 할 때 절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자신이 이제 전화번호를 주는 거를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안 주는데 이 그 김영균 씨가 전화번호를 달라 그러니까 네.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소개팅을 주선한 사람한테 받아라라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김영균 씨에게 장진영 씨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줬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인연이 깊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음에 있었네요. 번호를 주고 받았으니까 바로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연인으로 발전하는 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사실 장진영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럿이서 막 왁자지껄하게 지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고양이 같은 사람이었던 네.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혼자 뭐 책을 읽거나 이야기 뭐를 듣거나 이런 쪽의 사람이었는데 김영균 씨가 밖으로 장진영 씨를 데리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장진영 씨는 정말 그 흔한 해수욕장도 김영균 씨를 만나고 처음 가봤다라고 하면서 김영균 씨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대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가슴 아픈 러브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군요. 네, 그 짧은 연애 기간은 8개월을 가졌는데요. 네. 이제 장진영 씨가 갑자기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계속해서 신물이 넘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러지 하면서 이제 그 김영균 씨가 배를 만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혹 같은 게 이제 그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김영균 씨의 조언에 따라서 병원에 갔는데 벌써 이제 그 위암 사기 해서 이제 그 다른 그 장기에까지 전이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모를 수가 있나요? 장진영 씨가 그때까지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연예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 시선을 의식을 했었던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닥친 이 충격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장진영 씨는 굉장히 씩씩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김영균 씨를 위로하고 뭔가 좀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기억하는데 김영균 씨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시리에 빠질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데이트를 맨날 계획을 하고 심지어 생일에 장진영 씨의 생일에 이제 지인들과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반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청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암 사기
근데 청혼을 했고, 근데 또 장진영 씨가 처음에는 이제 반대를 했던 모양인데 그래도 진행이 됐어요. 네. 네, 그 장진영 씨가 굉장히 이제 그 위암 투병을 하는 도중에 그 네. 국내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치료도 받았습니다만 호전이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 이제 김영균 씨와 단둘이 네. 이 그 멕시코에서 방사선 치료를 그 받게 되는데요. 이 라스베이거스에 가면은 이제 돈 얼마 주면은 이제 교회에서 혼인 서약을 해주는 곳이 네. 있잖아요. 그곳에서 먼저 이제 그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은 이 장진영 씨 그때 당시 모습이 눈에 선한데요. 당시 이제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이 아니길. 이제 너와 시작이길, 너를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그 메시지를 던져서 또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김영균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김용균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장진영 씨가 사망한 지 3개월 정도에 책 한 권을 발간을 했어요. 네. 그녀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책인데 그 장진영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의 마음까지 모든 걸 다 적은 책이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뭐 지금 출간을 했었고 지금도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아유, 또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모습도 보니까 장진영 씨가 다시 또 생각이 나고 이렇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문학의 소식을 또 좀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박스 오피스 순위 함께 하시죠. 네, 박스 오피스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광대들 풍문 조작단이고요. 4위 봉오동 전투, 3위 분노의 질주, 2위 엑시트,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변신입니다. 네, 배우 김서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서지입니다. 네, 제가 먼저 현재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우 성동일, 배성우 주연의 공포영화 변신입니다. 변신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악마가 가족 안에 숨어들며 벌어지는 기이하고 섬뜩한 사건을 그린 공포 영화인데요. 좌석 판매율 역시 개봉일부터 현재까지 연속 1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 한국흥행 공포의 탄생을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공포 영화 하면 또 우리나라 국내 작품들이 정말 많은 인기를 끄는데요. 오랜만에 역대급 공포 영화가 하나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변신이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오늘 문화가 있는 날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네, 먼저 C영화관에서는 변신 당일 관람 티켓을 인증하면 선착순 3,300명에게 탄산음료를 증정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L영화관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부터 사용 가능한 1+1 티켓 구매 프로모션이 어제인 27일부터 오픈했다고 합니다. 네.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아주 다양해지네요. 네. 네, 다음 영화는요? 네, 다음 영화는 배우 조진웅, 손현주 주연의 기발한 상상력을 역사에 입힌 영화 광대들 풍문 조작단입니다. 세조실록에 기록된 40여 건의 기이한 현상 뒤에 광대들의 활약이 있었다는 상상력을 더한 퓨전 사극인데요. 실록이나 설화에 나타난 이야기들이 세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배층이 만들어서 퍼뜨린 가짜 뉴스가 아닐까 하는 발상에서 출발해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는데요. 네. 자, 영상을 보니까 참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눈에 좀 띄네요. 네, 손현주 씨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손현주 씨의 연기력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런 손현주 씨가 꺼렸던 장르가 바로 사극이라고 합니다. 네. 네. 1991년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던 손현주 씨는 데뷔 초 낙마 사고를 겪은 후에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극에는 전혀 출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어. 그런 손현주 씨가 영화 광대들 풍문 조작단을 통해 다시 사극을 찍고 말에 올랐는데요. 네. 이에 손현주 씨는 이제는 완벽하게 사극 트라우마를 극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현주 씨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네. 다음 영화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추석 극장가를 풍성하게 사로잡을 신작 2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 마동석, 김상중, 김하중 주연의 영화 나쁜 녀석들 더 무비입니다. 사상 초유의 호송 차량 탈취 사건이 발생하고 사라진 최악의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다시 한번 뭉친 나쁜 녀석들의 거침없는 활약을 그린 범죄 오락 액션으로 동명의 인기 원작 드라마를
영화를 모티브 삼아 제작됐는데요. 스크린으로 새롭게 돌아온 나쁜 녀석들은 한층 강력해진 캐릭터들의 케미와 확장된 스케일로 유쾌함과 통쾌함을 갖춘 영화로서 관객들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이번 추석 극장 가도 마동석의 시원한 액션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동석 씨의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올 추석 유쾌 통쾌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외에도 전설의 주먹 박웅철, 설계자 오구탁, 감성 사기꾼 광노순, 독종 신입 고유성 등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4인 4색의 나쁜 녀석들이 티격태격하며 한 팀을 이뤄가는 과정은 유쾌한 웃음은 물론 색다른 재미까지 전해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추석에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또 다른 한 편은 타짜 원아이드 잭입니다. 타짜 신의 손에 이어 공개되는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는 배우 박정민, 류승범, 그리고 김광수 씨가 출연한다고 합니다. 타짜 원아이드 잭은 인생을 바꿀 기회의 카드 원아이드 잭을 받고 모인 타짜들이 목숨을 건 한 판에 올인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기존에 보여준 화투에서 포커로 종목을 바꿨습니다. 포커로 종목만 바뀐 겁니까? 스토리도 바뀐 겁니까? 이전 스토리와 가장 달라진 점은 타짜들이 뭉쳐서 팀으로 움직인다는 점인데요. 화투에 비해서 사이즈가 큰 카드를 이용하는 포커는 손기술을 들킬 확률이 높아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는 팀 플레이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개인 플레이가 아닌 화려한 팀 플레이를 이번에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볼 게 많네요.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오후 5시 이후에는 5,000원이든가? 그죠? 그죠? 할인 문화가 있는 날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영화는 모두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11일 수요일에 개봉한다고 하고요. 네. 오늘도 그렇게 할인된 가격을 알겠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오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날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부와 남부의 하늘 표정이 또 극명히 갈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야외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죠. 김혜영 캐스터. 네,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가 내리긴 하는 걸까 의아하실 텐데요. 남부 곳곳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체전선이 제주 남쪽 해상으로 남하하면서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남부의 비는 오전이면 그치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은 중부를 중심으로 다시 비 예보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내리는 비만 본다면 전북과 전남 남해안은 10에서 40mm, 그 외 남부는 5에서 20mm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제주 많은 곳엔 무려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니까요. 계속해서 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후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 전북과 경북 내륙에 5에서 30mm 정도가 곳에 따라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 휴대하기 편한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도 29도, 광주 27도, 안동 28도 등 전국이 30도를 밑도겠습니다. 오늘 구름이 많아서 자외선 걱정 없겠고요. 곳곳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경기와 충남에서 오존이 짙어질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식중독 지수는 경고에서 위험 단계를 나타내니까요. 음식물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오전이면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다시 가을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마찬가지 제주를 시작으로 남부로 확대되겠고요. 아침 저녁으론 공기가 부쩍 선선해지겠습니다. 제주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사이 다시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내리는 비까지 더해진다면 총 누적 강수량이 무려 400mm가 넘으니까요. 비가 그치는 순간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요즘엔 가을하고 여름이 같이 있죠? 이건 뭐 어디다 맞춰야 되나. 겉옷 하나 걸치시고 네. 날씨 일기예보 또 주의해서 보시고. 네, 외출하실 때 카디건 하나 콕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